저는 경자이고 68살입니다. 차라리 엄마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떠나 모든 것을 챙겨 나왔습니다. 제 평생 모아 몰래 지켜온 목돈을 탐욕스러운 손길로부터 지켜내어 사라졌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댓글로 위치를 남겨주세요. 배신 후 존엄성을 되찾는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으시면 정말로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30년 동안 저는 쉴 새 없이 일하며 한 푼 한 푼 벌었고 모든 청구서를 내고 매 끼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노고는 다 큰 자식들에게 요구와 기대치로만 전락했고 그들은 저를 은행이자 아이 돌보미이자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조용한 조력자로만 여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갚지 않는 빚, 진심으로 믿고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는 일, 다음에는 꼭 갚겠다는 공허한 약속들을 외면해왔습니다. 그 약속들은 가족이라는 핑계로 포장된 무의미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경제적으로 구해준 바로 그 아들은 또 한 번의 무상 대출을 요구하는 저의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경멸과 무관심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저에게 그런 비열한 말을 던졌을 때 저는 그동안 그의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수리, 휴가비로 빌려준 돈, 갚겠다고 약속하고 남겨둔 청구서, 책임을 지라는 저의 조심스러운 암시를 무시한 오만함,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이고 계산된 조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세 자녀에게 빌려주거나 준 돈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그들이 당연히 자기 것이야 여겼던 부동산과 계좌의 법적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평생의 절약 습관과 현명한 투자, 조용한 침묵이 쌓아온 재산이었고 그 침묵이 그들의 탐욕을 자라게 했음을 알았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집에서 조용히 빠져나올 때 막내 아들은 위층에서 제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고 딸은 시내 반대편에서 제가 사준 와인을 마시며 아이 돌보기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었으며 큰아들은 또 한 번 실패할 투자에 제가 아무 말 없이 돈을 대줄 거라 확신하며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나오며 곧 무한 지원이 끊어진 사실에 그들이 당황할 걸 알았지만 저는 후회가 아닌 친절함을 약점으로 여긴 이들과의 인연을 끊는 깊고 차분한 만족감만 느꼈습니다. 제가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그들의 다급한 메시지가 휴대폰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사라졌다고 화내며 따져 묻고 제가 불공평하고 비이성적이며 잔인하다며 이기적으로 불평했지만 수년간의 무시, 무례, 노골적인 배신에 대한 자각이나 부끄러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절박하고 당연하다는 메시지들을 모두 무시하고 오히려 수십 년간의 조용한 계획에서 얻은 효율성으로 제 미래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독에서 영원히 벗어나려면 매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몰래 의지하던 은행 계좌를 모두 비우고 그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주식을 현금화했으며 수년 전 제 자산을 지키라고 조언해줬던 가족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은 제 지휘본부가 되어 자녀들의 탐욕과 제가 힘들게 쌓아온 삶 사이에 굳건한 장벽을 세우는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했습니다. 그 서류들은 그들의 착각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지만 거의 잃었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자녀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경제적 생명줄이 깨끗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끊어졌습니다. 남은 건 혼란, 불신, 그리고 무력한 분노뿐이었고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 생각이나 동정심도 없이 내뱉은 상처 주는 말을 제가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노가 후회가 아니라 무한한 특권을 잃게 된 데서 비롯된 공포, 오직 이기심에서 나온 분노임을 알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가족의 안전망,
상담사, 경제적 생명줄이 되기를 묵묵히 받아들였고 그들의 경멸 어린 불평, 끝없는 관대함을 당연시하는 무례함, 참혹한 무관심을 조용히 감내해왔지만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단호하게, 미안함 없이 영원히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단호하고 타협 없는 이탈로 그들의 편안한 착각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결정은 아들의 독설에서 비롯됐지만 수십 년의 착취, 조용한 배신, 그리고 그들이 무심히 제게 가한 고통을 일부러 외면한 시간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저는 수십 년의 무력함을 뒤집고 제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았으며 진정한 가족이란 친절을 이용하지 않고 신뢰를 배신하지 않으며 책임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사라지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 자신에게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집을 떠날 때 나는 단지 내 돈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정체성, 내 존엄성, 그리고 내가 쌓아온 미래까지 되찾아왔다. 이제는 성인이 된 내 자녀들이 마침내 그들의 어머니가 더 이상 침묵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그들의 끝없는 잔인함보다 스스로를 선택한 여자가 되었음을 직면하게 두었다. 다음 날 해가 떠오르자 나는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다시는 사랑으로 가장된 무례나 가족에 대한 충성심으로 둔갑한 배신,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된 부당함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일으킨 폭풍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받아 마땅하지만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격변임을 알았다. 내가 떠난 순간부터 수많은 기억들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그것들은 내가 겪었던 모든 부당함에 대한 아픈 상기였다. 부모라면 결코 참아서는 안 될 행동들을 수년간 받아들였고 신뢰와 친절로 건넸던 대출은 그들의 끝없는 탐욕의 구렁텅이로 조용히 삼켜졌으며 끝없이 베푼 호의는 언제나 내 의무로 여겨졌고 결코 되돌려받거나 인정받거나 감사받지 못했다. 나는 내가 장남에게 몇천 달러를 빌려주어 그의 망해가는 사업을 구해주었던 나를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사치스러운 휴가에 무분별하게 탕진했고 내가 상환에 대해 정중하게 여러 번 물어보았을 때도 오만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마치 내 돈이 그의 당연한 권리인 양, 내가 힘들게 모은 저축을 희생한 사실은 무시한 채 말이다. 딸은 자신의 빚을 내가 여러 번 조용히 갚아주었음에도 내가 또다시 무급 육아를 정중히 거절할 때마다 서슴없이 나를 이기적이고 냉정하다고 불렀다. 내 거절을 개인적인 배신으로 여기며 내가 그녀의 까다로운 아이들을 주말 내내 돌보느라 육체적, 정서적으로 얼마나 지쳤는지, 그녀가 친구들과 한가로운 저녁을 보내는 동안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며 내가 손주들을 사랑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내가 이미 그녀를 대신해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친 끝없는 시간을 컨비니언트리 잊은 채 내 조용한 노동을 통해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간접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막내 아들의 뻔뻔함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 내 집에서 살면서 내 음식을 먹고 온라인으로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들이면서도 집안 비용의 한 푼도 보태지 않았고 내가 최소한의 기여라도 요구하면 대놓고 불평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자신의 나이와 성인임을, 일할 수 있다는 사실, 평생 내가 그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애써 외면했다. 이제는 기본적인 책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비난을 감내해야 했다. 그의 경멸은 미묘하지 않고 노골적이었다. 매일같이 무급 서비스에 대한 기대, 필요 없는 상환으로 치부되는 대출, 수십 년간의 내 인내와 무조건적 관대함에서 비롯된 독성 우월감으로 표현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정한 작은 경계를 존중해달라고 수없이 부드럽게 부탁했지만 외부인이 보기에도 너무나 당연한 요구조차 비웃음과 무시 또는 나를 비난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 내가 공정함을 시도할 때마다 그것은 또 다른 무기가 되어 나를 냉혹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여러 차례 나는 내 기여와 희생,
그리고 재정적 관대함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바랐다. 하지만 내 호소는 차가운 무관심으로 일축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요구를 위한 조작적 정당화로 왜곡되었다. 마치 내가 자녀들에게서 친절과 공정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다. 생일이나 명절, 내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특별한 행사에서도 나는 단순한 감사만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뿌리 깊은 당연함을 드러냈다. 정성껏 차린 근사한 저녁은 당연하게 여겨졌고 선물 요구는 해마다 더 비싸졌으며 나는 항상 형식적인 몸짓과 생각 없는 값싼 선물만 받았다. 마치 내 존재를 축하하는 일이 불편한 뒷전일 뿐인 듯 그들의 끊임없는 자기중심적 요구와 무심함에 금세 묻혀버렸다. 내가 실망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면 그들은 곧바로 내가 예민하다며 관심을 이기적으로 요구한다고 비난했다. 내가 수없이 상처와 실망을 삼키고 조용히 감내했던 순간들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딸이 가족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불평했던 일을 씁쓸하게 떠올렸다.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준 것만으로 내가 운이 좋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선행위인 양, 내가 요리하고 준비하고 청소한 시간은 철저히 무시하며 내 상처받은 감정은 하찮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했다. 마찬가지로 재산과 소유물을 자랑하는 장남은 위험한 투자에 내가 보조해주길 당연하게 여겼다. 내가 망설일 때마다 그는 내게 그를 도울 의무가 있다고 소리쳤고 내 모성애를 감정적 지렛대로 삼아 내 관대함을 교묘히 조종하며 자신의 끝없는 금전적 요구를 내가 결코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배신감은 내가 우연히 그들이 내 유산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을 때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더 쉬워질지 농담을 주고받으며 내 평생의 노력을 그들의 미래 재정적 안락함으로 냉정하게 격하시켰고 한 번도 나를 일회용 재정 자원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 후회나 부끄러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 대화는 내 기억에 영원히 각인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어 그들의 진짜 본성을 드러냈다. 그들은 내 존재 전체를 차갑게 돈과 숫자로 환산했고 그들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나 감사가 없다는 내 가장 어두운 의심을 확증시켰다.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내가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나 질병, 감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내 자녀들은 사라졌고 내 필요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했으며 그들의 우선순위는 즉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그들은 각자 바쁜 삶을 강조하며 내가 결코 그들에게 짐 지우고 싶지 않았던 위기를 혼자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약간의 지원만 있어도 크게 완화될 수 있었던 고난을 묵묵히 짊어져야 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의무적인 반응이 기대되었고 그들의 이중잣대는 잔인할 만큼 분명했지만 나는 오랫동안 조용히 견뎌야 했다. 내 고통은 항상 그들의 문제에 가려져 사소한 불편으로 취급되며 쉽게 잊혔다. 더욱 분노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얼마나 쉽게 조종하는지 자랑스럽게 떠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다. 그들은 내 관대함을 약점과 취약함으로 폄하하고 내가 순수한 모성애로 했던 희생을 조롱했으며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내가 항상 순응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런 고백을 간접적으로 듣고 나는 조용한 분노로 가득 찼지만 여전히 인내를 선택했고 그들의 행동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언젠가는 그들이 자신의 잔인함을 깨닫고 내 친절에 감사하거나 마침내 나를 진정한 존중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볼 것이라는 순진한 희망을 품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끝없는 무시에 시달리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반복적으로 조종당하고 인정이나 감사도 없이 재정적으로 소모된 끝에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잔인한 행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감사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사랑은 내가 조용히 부당함, 착취, 배신을 감내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조건부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쓰라린 깨달음과 함께
나는 그들의 학대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이기적으로 착취하던 모든 자원을 회수함으로써 존엄성과 존경을 되찾아야 한다는 유일한 선택지가 남았음을 알았다. 그들의 오만한 권리의식과 끊임없는 잔인함이 불러올 충격적인 결과를 마침내 직면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나는 남편과 내가 수십 년간 절약과 희생으로 모아온 모든 문서, 계좌, 법적 서류를 조용히 검토하는 것으로 다음 단계를 시작했다. 내가 가진 통제권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내 아이들이 내 인생을 자기들의 끝없는 요구에 맞추라고 오만하게 가정하며 내 삶에 단단히 감아놓은 의무의 사슬을 끊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수십 번이나 수표를 쓰거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그들이 급한 위기라고 주장할 때마다 아무 의심 없이 힘들게 모은 저축을 건넸던 기억이 뚜렷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들의 긴급 상황이란 사치품 구입, 호화 휴가 또는 내가 결코 의심하지 않을 걸 알기에 감정적 약점을 이용해 죄책감 없이 만들어낸 허위 변명에 불과했다. 내 큰아들은 젊었을 적 내가 상상도 못했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피할 수 없는 사업 손실을 핑계로 수천만 원을 빌려가고 동시에 새 차, 고가의 시계, 명품 옷을 SNS에 자랑하며 자신의 안락함과 지위가 마치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진 양 행동했다. 그는 내 조용한 희생을 한 번도 공개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인정하지 않았다. 딸의 위선은 더욱 두드러졌다. 그녀는 내가 너무 구식이고 의존적이라며 자주 꾸짖으면서도 동시에 내 건강은 고려하지도 않고 며칠씩 아이를 맡기길 기대했다. 그리고 내가 수년간 무급노동과 재정적 지원으로 그녀의 가정을 여러 번 구해줬음에도 내가 아주 작은 보답이나 감사라도 요구하면 친구들에게 내가 집착하고 통제하려 든다고 불평했다. 막내 아들은 이제 30이 넘었지만 내 관대함을 착취하는 데 인생을 쏟아부은 가장 뻔뻔한 존재였다. 그는 내 집에서 무상으로 살며 내 음식을 먹고 내 공과금을 쓰고 하루 종일 저임금 취미를 직업인 척하며 빈둥거렸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는 사회 탓이라고 오만하게 주장하고 내가 집안 비용에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부담하라고 하면 나를 탓했다. 나는 또렷이 기억했다. 각 아이가 차례로 또 한 번의 대출, 선물,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내가 망설일 때마다 나를 이기적이거나 냉정하다고 비난했던 뜨거운 언쟁들을.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도덕적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 삶에 그들이 존재하는 것에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나를 몰아붙이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했다. 그들은 내가 내 은퇴, 건강, 그리고 평온한 마음까지 희생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결코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내 자신의 행복과 독립성까지 희생하면서도 말이다. 기억이 하나하나 떠오를수록 내 인내심이 그들로 하여금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오직 그들의 삶을 위해 봉사하고 지원하며 보조하는 존재라고 믿게 만들었음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달았다. 내 소망과 필요는 그들의 편이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 무시되고 조롱당하고 배제되어야 할 배경음처럼 여겨졌다. 나는 더 이상 이중잣대를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금전적 구제, 감정 노동을 기대하면서도 그 대가로는 형식적인 애정 표현, 공허한 사과, 그리고 결코 지킬 생각이 없는 헛된 상환 약속만 내놓았다. 그리고 나는 내 침묵이 약함으로, 친절히 순진함으로, 희생이 영원히 요구할 수 있는 의무로 오해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 내 유언장을 다시 쓰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이 접근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구조로 내 모든 자산, 계좌, 부동산을 옮기기로 했다. 내 힘겹게 모은 저축이 수년간 내 삶을 그저 자신의 미래 유산을 위한 대기 실짐으로 여겨온 은혜를 모르는 상속인들에게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 유산을 탐욕스럽게 논의하곤 했다. 그들의 내 유산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서류에 서명할 때
언젠가 그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당연히 여겼던 모든 돈이 다른 곳으로 진정으로 도움을 고마워할 사람들을 위한 신탁, 자선, 계좌로 옮겨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적인 얼굴을 상상하며 씁쓸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이 내게 가한 배신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타올랐고 내 계획을 끝까지 실천하려는 결의를 북돋웠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단지 쓸모있는 하인, 충성, 희생, 헌신의 세월이 지워지고 남은 것은 순종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기대하는 존재로 여겨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내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무심한 권리의식으로 빼앗아간 내 존엄의 한 조각을 되찾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에 그들이 또다시 부탁, 대출, 무보수 노동을 요구하며 전화를 걸어온다면 그들이 항상 알던 순종적인 엄마가 아니라 마침내 죄책감도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를 찾은 여자를 마주하게 될 것임을 결심했다. 새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이 정당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했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이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자기 필요에 맞출 때만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소모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내 자신에게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친절, 자원, 사랑을 이용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제부터는 모든 관계가 내 조건 위에서만 이루어질 것임을 그 어떤 조종, 죄책감, 감정적 협박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결의로 이끌릴 것임을 다짐했다. 나는 또 다른 부탁이나 요구, 거짓 사과가 내 결정을 확인시켜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수십 년간의 반복된 패턴이 이미 어떤 일시적인 애정 표현이나 감사도 착취의 순환을 다시 시작하고 나를 더 소진시키기 위한 계산된 연기임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자신들의 특권적 삶에 닥쳐올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내 퇴장의 모든 세부 사항을 준비했다. 그들이 손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산을 조용히 처분하기 시작했고 내 명의의 부동산을 팔고 그들이 한 푼도 기여하지 않은 공동계좌에서 잔액을 옮기고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매달의 지급금을 추적도 접근도 못할 안전한 사적 자산으로 돌렸다. 그들이 자원이 사라졌음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손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무자비한 정확성으로 모든 공과금, 대출기관, 금융기관에 내가 모든 공동 의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그들이 다시는 나를 금전적 얽힘으로 끌어들일 수 없도록 어떤 허점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이 내 자율성을 도전하려 들 때를 대비해 모든 거래, 서명, 통화 내용을 기록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불가피한되면 상황을 수없이 연습했다. 그들이 분노와 혼란의 차 목소리를 높이며 왜 내가 언제나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을 용기를 냈는지 따져 묻는 모습을, 내가 가족에 대한 충성을 배신했다고 분노하며 자신들이 내게 얼마나 자주 아무런 망설임, 후회, 심지어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나를 배신했던 사실은 컨비니언틀이 잊어버린 모습을 그려보았다. 준비의 각 단계는 마치 그들이 끝없는 감정적 조작을 통해 나에게 뒤집어 씌운 억압의 또 다른 층을 벗겨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수십 년간의 부정을 꿰뚫는 날카로운 명확함으로 그들의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항상 일방통행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충성심은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요구했을 뿐 그들은 비난과 기대, 권리의식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나는 지난번 내가 아팠을 때 장남이 병원에 잠깐 들러 청구서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내 예금 잔고만 확인하고 당장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곧바로 떠났던 일을 쓰듯 쓴 명확함으로 떠올렸다. 딸은 수술 후 간호를 도울 시간이 없다며 바쁘다고 했으면서도 온라인에 휴가 사진을 올릴 시간은 있었고 그 사진에는 자기관리와 독립에 대한 자화자찬의 글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 당시 집에 무상으로 살던 막내 아들조차 내 안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내가 곧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식사와 인터넷은 어떻게 되냐며 문자를 보냈다.
그의 질문이 주는 잔인한 터무니없음은 내가 그들이 내 삶 주변에 쌓아 올린 기생적 안락함을 무너뜨리겠다는 결심을 굳혀주었다. 내가 주거지었던 집을 최종적으로 매각할 때쯤 한때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가족 모임, 상호 보살핌으로 가득 차길 꿈꿨던 그 집에 대해 나는 망설임이 없었다. 오히려 차갑고 해방감 넘치는 정의감을 느꼈다. 그들이 유산처럼 여겼던 집이 이제 영원히 사라졌고 내가 그들의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사라졌던 그들의 애정만큼이나 빠르게 그들의 손에서 지워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알거나 간섭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조용하고 안전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내 위치가 비밀로 유지되도록 법적 보호 아래 서류를 작성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사랑이 조건부이고 내 인생에 대한 관심이 오직 내가 제공자이자 하인으로서 얼마나 쓸모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잔인함이나 유기라고 비난할 때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는지, 그들이 잊어버린 수많은 생일, 그들이 외면한 위기, 의무라며 무시한 희생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내 삶을 되찾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생존, 그들이 내 곁에 있는 한 이룰 수 없었던 자기 존중의 행위임을 조용히 되뇌었다. 나는 세 아이 모두에게 남긴 단 한 통의 편지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 편지는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선언문이었고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모욕, 배신, 방치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했다. 그리고 내 평화와 존엄, 자율성이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사랑에 우선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어떤 절규나 논쟁, 감정적 폭발보다 더 오래 그들을 괴롭힐 것임을 알았다. 너희가 내 가치를 내 자신의 행동으로 가르쳐 주었고, 이제 나는 나를 선택한다. 나는 봉투를 봉하고, 그들이 내 부재를 부정할 수 없을 때에야 발견할 수 있도록 두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 혼란, 혹은 보여주기식 죄책감이 더 이상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란 걸 알았기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삶이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는 차분한 결의가 밀려왔다. 그들이 마침내 빈집, 팔린 가구, 텅 빈 벽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그들의 다급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미 번호를 바꿨고 모든 공동 계좌를 닫았으며 내 새 삶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나를 바닥없는 지원의 셈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내 부재가 주는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용하지 않는 옛 음성사서함에는 그들의 부정과 분노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는 메시지가 쌓여갔다. 장남은 즉각적인 수능에 익숙한 오만함으로 설명을 요구했고 딸은 보여주기식 걱정과 비난을 오갔으며 막내 아들은 나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내가 보장해주던 편안함을 잃을까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매번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모든 욕망을 희생하며 온갖 모욕을 견뎌온 내가 말 한마디 없이 떠날 힘을 어디서 찾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내 인내를 약함으로 내 침묵을 끝없는 착취에 대한 동의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에는 사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오직 내가 어디 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언제 돌아와 그들이 당연하게 여겨온 안정을 회복시켜줄 것인지에 대한 요구뿐이었다. 그들의 권리의식 가득한 질문이 쏟아질수록 나는 내 오래된 죄책감의 균열이 마침내 깨지지 않는 결의의 벽으로 굳어짐을 느꼈다. 나는 그들이 내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서로를 탓하기 시작할 것임을 알았다. 누가 나를 너무 몰아붙였는지, 누가 너무 많이 가져갔는지, 누가 내 조용한 반란의 신호를 눈치채지 못했는지 서로 비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내가 그들의 통제권 밖, 그들의 제공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내 앞에서 함께 웃으며 내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무 부드러워서 경계를 세울 수 없다고, 내가 아무리 깊은 배신을 당해도 항상 용서할 거라고 농담하던 때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의 확신이 결국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
마침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선택한 엄마의 현실 앞에 완전히 무방비로 남겨졌다는 사실에 미소 지었다. 내 변호사는 이미 내 재산에 대한 법적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통지서를 그들에게 보냈고, 그들이 언젠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 여겼던 자산을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들이 위협할 불가피한 소송도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다. 모든 서류는 빈틈이 없었고, 모든 이전은 되돌릴 수 없었으며, 모든 결정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먼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나를 잔인하고 이기적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묘사하려 들 것이란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유도 없이 자식을 버린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낼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이나 남에게 그들의 탐욕과 권리의식, 그리고 감정적 무관심이 나를 이런 결단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에서 그들의 분노와 소란에서 멀리 떨어져 나는 역할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며 오랫동안 억눌렀던 취미를 탐색하고 가족 의무에 짓눌려 소홀히 했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며 가장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이들로부터의 판단이나 반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조용한 자유를 만끽했다. 내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해안마을로 처음 혼자 여행을 예약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나를 마비시켰을 죄책감, 누가 그들에게 밥을 해줄지, 손주를 봐줄지, 다음번 금전적 곤란을 누가 메꿔줄지에 대한 질문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는 그 어떤 책임도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가족 사이에 퍼지자 먼 친척들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걱정을 표했고, 어떤 이들은 내 재정적 결정에 관한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해하는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 새로운 삶의 장에 어울릴 자격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한 아무에게도 응하지 않았다. 이제는 혈연만으로는 더 이상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장남과 딸이 카페에 함께 앉아있는 사진을 봤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스트레스와 계산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이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에 다시 접근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으리라 상상했다. 그리고 나는 슬픔도, 그리움도,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그들이 이제야 수년간 주기만 하고 받지 못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만족감만이 남았다. 그들은 나의 행방을 찾아 허둥지둥했고, 이는 지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다. 신뢰하는 친구를 통해 그들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내 행동이 강요, 조종 또는 정신적 쇠퇴의 결과일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내가 명확함, 강인함, 그리고 내 존엄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에서 비롯된 행동을 했으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보이지 않고 침묵하며 추적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았다. 더 이상 그들에게 설명이나 사과, 혹은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내 삶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부재는 잔혹함이 아니라 정의였고, 버림이 아니라 해방이었으며,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조금씩 빼앗아간 내 삶을 되찾는 일이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내가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들은 내 돈이 더 이상 무분별한 소비와 헛된 야망을 떠받쳐주지 않자 결국 차를 팔고 집을 줄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로 인해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내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그들이 이제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다는 냉담한 만족감만을 느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작은 연금으로 내 필요뿐 아니라 그들의 빚, 응급 상황, 그리고 항상 조금만 도와달라던 끝없는 요구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밤새 계산하던 날들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들은 결코 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들이 나를 다 털어간 뒤에도 내가 생활할 만큼 남아있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권리의식 위에 쌓은 삶의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영구적이라고 믿었던 재정적 안전망을 대신할 방법을 찾아 허둥지둥했고,
오래된 가족 친구와 먼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과 도움을 요구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문이 하나둘 닫히자 점점 더 다급해졌다. 나는 멀리서 그들이 내 잔혹함의 희생자인 척하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해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버림받았다고 누구에게나 말하며 수년간의 감정적 방임, 언어적 무시, 금전적 착취로 내가 한때의 내 모습에서 그림자만 남게 했다는 사실은 편리하게 생략했다. 내 딸이 한때 자신의 독립성을 자랑하고 내가 너무 물렁하다고 비웃었지만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두 번째 직업을 구해야 했다는 소식. 장남이 한때 자신의 투자에 대해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거래 상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급 시계와 전자제품을 팔아 채권자에게 빚을 갚고 있다는 소식을 은밀한 경로로 들었을 때 나는 거의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심지어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 없고 내가 그의 생활을 무한정 지원해 줄 것이라 당연하게 여겼던 막내 아들마저 내가 팔아버린 집에서 쫓겨나 지인들의 소파를 전전하며 가족은 힘들 때 절대 등을 돌려선 안 된다. 고 소셜미디어에 크게 한탄했지만 정작 자신의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감히 내게 연락을 시도한 몇 안 되는 지인들에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내 행방이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나는 내 이야기가 그들이 무고한 피해자이고 내가 악인인 비극으로 다시 쓰여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누군가가 내게 정보를 강요하려 든다면 그 역시 영원히 내 인연에서 끊길 것임을 명확히 했다. 나는 그들의 요구로 오염될 수 없는 삶을 조심스럽게 쌓아가며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사람들과 우정을 쌓고 오랜 세월 남의 요구에 맞춰 살아오느라 한 번도 배울 틈 없었던 기술들을 익히며 부끄러움이나 망설임 없이 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소박한 기쁨을 음미했다. 그림 수업에 등록했을 때 나는 오랜 세월 오로지 좋은 엄마란 자식에게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스스로에게 취미, 즐거움, 꿈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희생이 얼마나 쓰디쓴 경멸과 당연시 그리고 내 정체성이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만 규정된다는 오만으로 되돌아왔는지에 슬픔과 짜릿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내 새 독립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내가 단순히 잠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영원히 그들을 내 삶에서 도려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절정에 달했다. 전 이웃에게서 들은 바로는 큰아들이 옛집을 찾아가 텅 빈 공기 속에 배신의 비난을 외치며 벽이라도 대답해 주길 바라는 듯 소리쳤다고 한다.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어떤 설명도, 만남도, 변명할 기회도 줄 의무가 없었고 매일 아침 내 침묵이 내 힘이며 내 거리가 내 방어이고 내 무응답이야말로 그들의 소나귀에서 내 삶을 온전히 되찾았다는 궁극적 증거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들이 내 지친 모습, 외로움, 쇠약해지는 건강을 알아주길 기다리며 보낸 세월을 떠올릴 때마다 옛 아픔은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고 다시는 그들에게 내 영혼을 소진할 기회를 주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만약 그들이 나를 찾아낸다 해도 나는 주저없이 문을 닫고 어머니의 사랑이 결코 무한정 남용될 계약이 아님을 상기시켜줄 것이다. 그들이 죄책감, 수치심, 분노, 눈물 등 늘 써먹던 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그들이 내게 가졌던 힘을 완전히 잃었다는 걸 알았다. 한때 명령하고 잔인하던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작고 당황스럽고 약하게 들렸다. 타인의 희생 위에 자신의 안전을 쌓아온 이들이 독립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목소리였다. 내 새 집의 고요함 속에서 한때 내 삶의 모든 구석을 채웠던 돈, 시간, 에너지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를, 허무가 아니라 자유를, 후회가 아니라 수십 년 만에 내 자신을 선택할 용기를 낸 데 대한 깊은 감사함을 발견했다. 큰아들이 변호사를 통해 내 재산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도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누군가에게 강요당하거나 조종당해 자신을 상속에서 제외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지만
내가 온전히 내 의지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의 오만함은 오히려 내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나는 자녀들이 나를 권리와 욕구를 가진 한 인간이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하다 결국 이용할 노령의 자원쯤으로 여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 여러 겹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었고 그들의 시도는 변호사와 판사들에게 터무니없고 투명하게 드러날 뿐이었다. 변호사가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그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전이 이루어질 당시 내 정신적 능력을 인정했다고 차분하게 알려줬을 때 나는 내 힘을 되찾은 한 여성의 조용한 강인함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사실에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들의 실패 소식은 여전히 그들과 연락하는 몇몇 친척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딸이 친구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후회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당연시해온 생활을 잃을까 두려워서였고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척하던 그녀의 겉모습은 수십 년간 자신이 깎아내린 어머니에게 의존해왔다는 사실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 법적 문제를 하찮은 장애물쯤으로 여기던 막내 아들마저 이제는 무료 주거, 공과금, 현금 지원이 영원히 끝났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배은망덕한 부모라며 소셜미디어에 퍼붓는 분노는 그나마 남은 친구들마저 그의 곁을 떠나게 만들 뿐이었다. 그들이 더 크게 소리칠수록 나는 더 조용해졌다. 마침내 나는 침묵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그들이 뚫거나 해체할 수 없는 방패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반응을 유도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들의 절박함만을 드러냈고 자신들이 항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너무도 자신했던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나는 그들이 나를 너무 물렁하다며 조롱했던 순간들, 내 가치를 모른다며 가족에 대한 구시대적 충성심을 붙잡고 있다며 비웃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나는 씁쓸한 승리감과 함께 나의 마지막 반항이 그들을 모든 면에서 틀렸음을 증명했고 그들이 약하다고 무시했던 그 여성이 이제는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힘을 쥐고 있음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보낸 모든 편지, 모든 전화, 모든 법적 통지서는 꼼꼼히 기록되어 변호사에게 전달되었고 변호사는 나에게 거리를 두고 과정을 지켜보라고 조언했다. 그들과 직접적으로 엮이면 그들이 다시 통제권을 회복할 틈을 줄 뿐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판단을 내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신뢰처럼 믿었다. 그녀는 그들의 보여주기식 분노를 꿰뚫어 보았고 내가 마침내 벗어난 착취의 패턴을 알아보았다. 몇 달이 지나고 그들의 선택지가 줄어들자 그들은 중간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먼 친척, 오래된 가족 친구, 심지어 성직자를 통해 나에게 마음을 돌려달라고, 만나달라고, 대화해달라고, 설명해달라고 설득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떤 상냥한 의도라 할지라도 그들과의 모든 상호작용이 내가 힘겹게 끊어낸 죄책감과 조종의 굴레로 다시 끌려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전 이웃이 내 딸이 불쑥 찾아와 울며 내 행방을 묻고 정보를 구걸했다고 편지를 보냈을 때도 나는 전혀 응답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았다. 그 눈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부재가 그녀의 삶에서 만들어낸 편리함, 안전, 부당한 특권의 상실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마침내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포장된 통제일 뿐임을 받아들였다. 내가 키운 자식들은 단지 내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재산을 더 받을 권리가 없었다. 가족은 노예 계약이 아니고 부모가 됐다고 해서 영원히 자신을 지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매일 밤 나는 그들의 필요가 내 가슴을 짓누르지 않은 채 잠들었고 매일 아침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오로지 나만의 것임을, 그들의 기대나 요구, 끝없는 탐욕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아는 조용한 전율로 깨어났다. 이제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사적인 대화와 상처받은 충성심을 가장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악마로 만들었지만 그들의 증오가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는 영원히 사라졌고
그들이 결코 진정으로 알지 못할 새로운 여성이 그 자리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나에 대해 퍼뜨리는 이야기가 점점 더 절박하고 불안정해져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았다. 이제 장남은 누구에게든 내가 외부인에게 그의 유산을 넘기도록 조종당했다고 주장했고, 딸은 SNS에서 엄마를 다시 원한다 며 울부짖었으며, 막내 아들은 내 이름을 온라인에서 저주하는 악의적인 분노를 퍼부어 남아있던 소수의 친구들조차 충격을 받게 했다. 그들이 퍼뜨리는 모든 소문, 모든 비난, 정교하게 꾸민 모든 눈물겨운 이야기는 한때 아무 데가 없이 빨아들였던 자원에 다시 접근하려는 얄팍한 시도에 불과했다. 그들의 최신 연극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죄책감도, 후회도, 그리움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만족감만 있을 뿐, 그들이 마침내 내가 수년간 삼켜야 했던 무력감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에. 예전에 나는 디스트레스의 신호만 보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고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며 그들의 사과와 약속을 믿었던 그 여자는 이제 죽었다. 수년간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가한 대신 특권의식, 감정적 결핍 아래 묻혀버렸다. 나는 그들의 가족 사랑이란 결국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에 전적으로 달린 거래적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내가 그들이 기대하던 혜택을 빼앗자 그들은 내 자율성을 권리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격, 자신들에게 영원히 빚진 신성한 의무의 배신으로 여겼다. 심지어 서로 아는 사람들이 내 모성 본능에 호소하며 내 아이들이 너 없이 고통받는다 고 경고할 때도 나는 그들의 고통이 사랑이나 슬픔이 아니라 불편함, 의존에 기초한 삶과 내가 수십 년간 버텨주던 발판이 무너진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상기시켰다. 수년 동안 내 전화는 그들이 무언가 필요할 때만 울렸고 집값 보태줄 돈, 갑작스러운 여행의 아이 돌봄,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빚을 갚아달라는 요청뿐이었다. 반면 내 생일, 명절, 혹은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그들을 필요로 했던 날에는 그 전화는 침묵했다. 이제 침묵은 내가 선택한 것이었고 그 감정은 달랐다. 더 이상 방치의 무게가 아니라 평화로 가득 찬 가벼움이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빼앗지 않으며 그들이 나의 희생으로 쫓던 안락함 속에 흩어버린 내 자신을 다시 조립할 자유만을 남겨주는 침묵이었다. 나는 그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나중에 하겠다 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던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이 마침내 도래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성장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들로부터 떠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오랜 세월 나의 정체성을 잠식했던 역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엄마이기 이전에 나 자신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지역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닌 친절을 악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이들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바람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행동이 상호 존중과 진정성, 그리고 끝없이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생기는 부식 같은 원망이 없는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느꼈다. 변호사로부터 내 자녀들이 내 법적 조치를 또다시 무효화하려다 실패했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그들의 끈질김에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깊이 자신들의 권리가 당연하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환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고 그들은 그 종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큰아들은 결국 파산을 선언해야 했고 딸은 집을 지키기 위해 소중히 여기던 보석 컬렉션을 팔았으며 막내 아들은 스스로 벌어본 적 없는 삶을 유지하려다 절도죄로 체포되었다. 나는 개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개입할 때마다 그들의 책임 회피만 더 길어졌고 실패는 습관이 되었으며 권리는 독처럼 굳어져 우리 모두를 집어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몰락은 내 복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선택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고 나는 그들이 힘겹게 얻어낸 결과로부터 그들을 구해줌으로써 그 유산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사촌이 내 아이들이 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대단한 제스처로 가족 모임을 준비하고 내가 참석하길 바란다고 전해왔을 때 나는 변호사에게 단 한마디의 마지막 답장을 보내달라고 했다. 경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나는 평생의 노예 같은 삶의 장을 닫고 어떠한 애원이나 분노, 후회도 꺾을 수 없는 결연한 의지로 내가 되찾은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섰다. 나는 마지막 거절의 편지를 읽는 그들의 표정을 상상하지 않았다. 이제는 내 부재의 현실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고 그들의 실망에 짓눌려 허리를 굽히던 시절을 떠올릴 생각도 없었다.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진 적 없던 가족을 고치려 애쓰던 그 시절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대신 나는 수백 번도 넘게 식사와 돈, 육아의 공급원으로만 여겨졌던 집에서 홀로 울었던 밤들을 떠올렸다. 조용히 견뎌야 했던 무시, 익힌 생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아냥거림을 다 감내하면서 그저 내 침묵이 그들을 곁에 두기 위한 대가라고 믿었던 지난 세월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가까이 있지 않았다. 진정으로 중요한 어떤 방식으로도. 이제는 내 끝없는 희생과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만 이로운 조화를 위해 상처를 삼켰던 내 인내라는 완충장치 없이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나는 고통스럽게 배웠다. 사랑은 조공처럼 강요될 때 충성이 아니며 가족은 한 사람을 고갈시켜 나머지를 먹여 살릴 때 안식처가 아니다. 이제 내 자녀들은 세상이 더 이상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필요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배워야 한다. 조용한 소문을 통해 그들이 내 떠남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각자 서로가 나를 너무 몰아붙였다고, 너무 많이 빼앗았다고, 내 불만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들의 깨진 동맹은 내게 기쁨을 주지 않았지만 내가 떠나기를 잘했다는 확신과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항상 가장 크게 요구하던 큰아들은 이제 형제들마저 등을 돌리면서 고립되었다. 엄마는 절대 떠나지 않아 라는 그의 확신은 내가 모르는 사이 보조했던 호화로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랑하던 사업 실패와 소송, 빚더미 속에서 허망하게 울려 퍼졌다. 자립심을 자랑하던 딸 역시 내 조용한 지원에 기대왔던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내 친절을 무한정한 자원으로 여긴 대가를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인간관계도 거짓 명목으로 대출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점점 줄어들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오래 희망을 걸었던 막내 아들마저 이제는 절도 혐의로 구치소에 앉아 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태한 권리의식에서 범죄적 절박함으로의 추락은 예측 가능할 만큼 빨랐다. 나는 그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돈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그가 결코 진정으로 구한 적 없는 용서를 베풀고 싶은 마음도 전혀 들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가장 아픈 방식으로 가르쳐 주었다. 변화없는 용서는 또 다른 해악을 허락하는 것일 뿐이고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나를 해치거나 내가 힘겹게 되찾은 삶을 빼앗을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매일 아침 새 아파트에서 나는 내가 직접 고른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의무가 아닌 조용한 기쁨으로만 가득한 하루를 계획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했고 그 답은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나 점점 더 뚜렷하게 다가왔다. 나는 평화를 원했고 자유를 원했고 존엄을 원했고 엄마라는 호칭이 아닌 경자라는 이름,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만 불렀던 그 이름으로 정의되는 삶을 원했다. 다시 여행을 계획하며 사진으로만 봤던 곳들을 방문할 준비를 하면서
한때는 의무감만 있던 자리에 점점 가능성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고 나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온전히 내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다. 그들을 버린 엄마, 감사할 줄 모르는 엄마, 정신을 잃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이제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내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악인도 희생자도 아닌 사랑이 사슬로 뒤틀려 만들어진 감옥에서 마침내 걸어 나온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충격에 휩싸여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언젠가 나처럼 자신을 선택할 용기를 갖기를 은밀히 바라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엄마들이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장남이 깊은 우울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이 세상에 대한 조용한 분노로 바뀌었다는 소식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를 배신한 건 오직 자기만족과 인내심이 영원할 거라 믿었던 그의 착각뿐이었다. 딸의 새 남편이 조심스럽게 쓴 편지로 딸이 달라졌다. 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을 때도 나는 그 부드러운 말투에 감춰진 똑같은 조종의 패턴을 알아보았고 그들의 혼란 속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치유의 세월을 죄책감 한 점으로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막내 아들이 반복된 절도와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 헤드라인을 봤을 때도 한때 품에 안았던 아이를 떠올리며 한 조각 슬픔이 밀려왔지만 지금의 그는 이미 오만과 무책임으로 우리 사이의 다리를 스스로 불태워버린 사람이었다. 그들은 내 자기 희생 위에 삶을 지어 올렸고 이제 그 토대가 무너져 세상의 폭풍 속에 드러난 그들에게 나는 그들이 만든 폐허를 다시 세워줄 의무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나는 봉사활동에서 만난 여성들, 과부, 싱글맘, 할머니들을 떠올렸다. 그들 대부분은 내가 한때 가졌던 깊은 피로를 안고 있었고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경계와 자존감, 그리고 사랑은 평생의 의무가 아니라는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가족을 떠나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갈망이 뒤섞인 빛이 떠올랐고 나는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 얼굴에 언젠가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불빛이 번지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삶의 조용한 저녁, 나는 편지도 일기도 아닌 나처럼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주는 것으로만 측정하도록 길러진 여성들을 위한 지침서, 안내서, 선언문을 쓰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써내려갈수록 내 과거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 모욕, 배신에 이른 세월을 세지 않았다. 그 상실에 머무르는 것은 또다시 내 일부를 내어주는 일이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었다. 공원이나 박물관을 거닐다 가족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니라 존중과 상호성, 서로 돌보려는 약속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 자녀들은 한 번도 내 희생에 그런 것을 돌려준 적이 없었다. 처음으로 나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자유를 누렸다. 한때 브로셔에서만 보던 도시로 여행하고 식당에서 가격표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식사하고 수십 년간 남을 위해서만 골랐던 정성으로 내게 선물을 샀다. 가끔 사람들은 내 가족을 물었고 내 나이에 당연히 자녀와 손주들이 있을 거라 여겼지만 나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내 이야기는 더 이상 자녀로 정의되는 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 정의하는 여자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내게 닿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도 더 이상 내 심장을 뛰게 하거나 손을 떨리게 하지 않았다. 나는 확신했다. 그들이 언젠가 나를 찾는다 해도 나는 주저없이 문을 닫고 다시 걸어 나갈 것임을. 왜냐하면 그들이 알던 나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으니까. 매일 밤 나는 가격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보고 고른 시트에 누워 잠들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남이 아닌 나 자신의 필요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단순한 변화 속에서 나는 너무도 깊은 평화를 찾았다. 이제는 한때 엄마라 부르며 나를 하녀처럼 대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의 부스럭이라도 구걸하던 여자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딸이 먼 친척과 옛 친구들을 불러 가족 중재를 시도했다는 소문을 건너 들었을 때도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죄책감과 연기에 기반한 모임은 그들의 권리의식에 또 다른 무대를 제공할 뿐이라는 걸 알았기에 나는 그들의 정성껏 연습한 호소의 관객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다. 지인들을 통해 장남이 경제적 파탄과 소송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한때 나는 그의 모든 필요를 돌보다 내 건강을 거의 망칠 뻔했고 이제야 비로소 건강을 되찾았는데 나를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했던 아들이 내 안부를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그 남자를 위해 다시 나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막내 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조기 출소가 거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나는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책임감을 가르치려 애썼던 시절을 비웃으며 자신의 매력만으로 모든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고 나는 이미 충분히 슬퍼했기 때문이다. 내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본래부터 결코 온전하지 않았던 조각들을 붙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접착제가 바로 나였기에 그들이 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무너지고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내 조용한 고통에 깊이 의존해 자신의 능력, 자립, 성공이라는 환상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에서 나는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받으며 살아온 여성들과 작은 모임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교훈이 아닌 탈출의 지도처럼 나누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못해본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되었다. 내가 집을 넘기던 날, 마지막 가방을 쌌던 순간,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 처음 홀로 맞이한 밤의 침묵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용기를 내어 쟁취하지 못할지도 모를 자기 자신의 삶의 버전들을 위해 울었다. 나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두려워하라고 배워온 진실을 말했다. 세상은 당신이 떠난다고 끝나지 않는다. 가족은 쓰러질 때까지 짊어져야 할 사슬이 아니다. 사랑은 자신을 바쳐가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아니다. 나는 분노도 쓰라림도 없이 남은 하루하루를 온전히 내 것인 양 살아가기로 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느꼈다. 수십 년의 지워짐 끝에 나는 마침내 내 삶뿐 아니라 내 이름, 내 존엄, 변명이나 정당화 없이 존재할 권리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와 닮아가기 시작했다. 다 큰 자식이 돈을 요구하며 짐처럼 여기는 엄마, 남편의 경력을 뒷바라지하다 젊은 여자에게 버림받은 아내, 손주를 맡기고 몇 주씩 소식 없는 자식의 할머니들. 그들의 눈에서 언젠가 자신도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를 반항의 촛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이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아니요. 다만 더 일찍 행동하지 못한 것만이 후회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수년간의 내 침묵이 그들의 권리의식이 자라는 토양이었고 내 수능이 그걸 살리는 물이었다는 것을. 내가 침묵과 수능을 거둬들였을 때에야 그들의 잡초는 시들고 내 정원이 피기 시작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래전에 내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헌신도 없이 내 헌신만을 요구했을 때 이미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매일 더 강하게 깨닫는다. 새 삶에서 나는 그들이 결코 알아보지 못할 여자가 되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인정이나 평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의 이름 소리에 움찔하지 않는다. 이곳 내 옛 자아의 죄로부터 지은 성소에서는 그들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내 떠남을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궁극의 사랑의 표현으로 다시 쓰게 두지 않을 것이다.
장남이 변호사를 통해 보낸 편지, 거짓 겸손과 은근한 협박이 가득한 그 문서, 자신의 정당한 상속을 요구하며 어머니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렸다. 고 비난하는 그 편지에도 나는 답하지 않았다. 수년간 그를 지배해온 바로 그 권리의식이 이제는 법률 용어로 포장되어 절박함을 감추지 못한 채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내 노령을 근거로 판단력 저하를 주장했지만 내 지혜를 구식이라며 무시하던 그가 이제 내 나이를 무기로 삼으려 한 것은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법원은 그의 주장을 신속히 기각했고 판사는 내 모든 결정이 온전한 정신과 법적 보호 아래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 나는 평생 외면받던 여자가 이제야 비로소 들리고 존중받고 보호받는 조용한 승리를 느꼈다. 나는 딸이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편지에는 연극적인 죄책감과 감정적 조작이 묻어 있었고 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며 마지막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문장 속에서 이미 수없이 들어본 미리 준비된 말투와 연설을 들을 수 있었고 그녀의 눈물은 여전히 내 삶에 접근할 수 있는 화폐라고 믿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무심한 말, 무관심, 걱정인 척 가장한 냉대를 용서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고 매번 그녀의 변화 약속을 믿었지만 결국 내 쓸모가 다하면 다시 버려진 채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심지어 막내 아들도 감옥에서 몰래 보낸 편지로 내 모성에 호소하려 했고 외로움과 절망을 적어 보냈지만 나는 그 외로움이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이 결코 얻지 못했던 안락함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내 삶의 한 조각이라도 더 허비하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들이 결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사랑해서도 그리워해서도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의 통제 밖에 존재하는 세상, 어머니의 부재가 영구적이고 침묵이 깨지지 않으며 자율성이 절대적인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더 이상 그들의 모든 필요를 맞추기 위해 기를 쓰던 순종적이고 지친 여자가 아니라 그들이 불러낼 수도 쫓아낼 수도 없는 유령이자 가장 인내심 깊은 마음에도 한계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내 하루는 온전히 내 것이 되어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의 해변을 걷고 수십 년 미뤄둔 책을 읽고 타인의 취향이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며 조용한 저녁마다 한때 살았던 삶에 대한 작은 반항을 느꼈다. 나처럼 자유를 얻은 다른 여성들을 만나 우리가 떠나온 가족에 대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배신과 인내,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온 자기 존중의 발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소수의 여성들에게 재산을 지키는 법, 욕심 많은 친척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법, 그리고 언젠가 떠나기로 결심한다면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탈출 계획을 세우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서 나를 가장 어두운 밤으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결연함을 보았다. 옛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슬픔도 그리움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내가 살아남아 내게 주입되었던 거짓말, 모성은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 사랑은 자기 소멸을 요구한다. 가족은 끝없는 고통을 요구한다.를 벗어날 수 있었음에 조용한 감사만이 남았다. 나는 가장 아픈 진실을 배웠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구할 수 없고 남이 오랫동안 말라버리게 만든 잔에서 더 이상 따라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잔을 채우지 않고 오직 내 잔에만 따른다는 것. 세상의 눈에는 내가 자신을 우선시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것이 내가 평생 처음으로 행한 순수하고 무조건적이며 마땅한 사랑의 행위임을 알았다.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내 옛집, 이제는 남의 집, 앞에서 내 이름을 외치며 공개적으로 소란을 피웠을 때도 이웃이 그 영상을 보내주고 인터넷에 퍼지는 모습을 봤을 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영상에는 그가 자신의 무관심으로 보낸 세월을 소리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듯 목소리가 갈라지며 내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딸이 지역 토크쇼에 출연해 낯선 이들과 나쁜 영향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가슴 아픔을
연기하며 자신의 오랜 부재와 경멸, 끊임없는 요구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준비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봐도 신경 쓰지 않았다. 막내 아들의 변호사가 형량 감경을 위해 또 한 번 금전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도 그 얄팍한 명분이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다. 평생 그래왔듯 자신의 선택 결과를 누군가, 항상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태도를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통, 혼란, 분노는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감정을 짊어지고 그들의 필요가 내 가치를 결정하게 하며 그들의 기분이 내 평화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 나는 그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대신 내가 조용한 공동체에서 도왔던 여성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부서지고 두려운 채로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부를까 조심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더 당당히 서고 더 크게 말하며 더 이상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나 무시하는 남편에 휘둘리지 않는 미래를 계획한다. 어떤 여성은 63세 처음으로 자신의 차를 샀고 또 다른 여성은 첫 혼자만의 여행을 예약했으며 또 다른 여성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내 이야기가 그들의 용기를 불태운 불씨였음을 알게 되어 깊고도 강한 자부심을 느꼈다. 내가 자녀들의 메시지를 무시할 때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경계를 세우는 것이 잔인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말하는 이들로부터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낯선 이들의 메시지가 수십 통씩 도착했다. 그들의 감사는 한때 내 아이들의 부재가 차지했던 공간을 채웠고 나는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묵의 대가와 자유의 값을 이해하는 생존자들로 이루어진 선택된 가족이었다. 나는 명예나 돈이 아닌 다른 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지도, 그리고 수년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노예 생활에 의해 빼앗긴 것을 되찾는데 결코 늦지 않다는 증거로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 페이지가 채워질수록 내 과거는 점점 그 힘을 잃었고 아픔은 지혜로 부드러워졌으며 배신은 교훈으로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화해나 구원을 꿈꾸지 않았다. 내 아이들이 되찾고 싶어 했던 나의 모습은 결코 사랑받지 못했고 단지 이용만 당했으며 그 여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녀 대신 경자가 서 있었다. 자유롭게 미소 짓고 조롱당할 두려움 없이 웃으며 옛삶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왜 떠났는지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여인.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고 그들의 비난은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히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이 만약 존재했다면 더 이상 갈망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배신의 불길을 뚫고 온전하게 나왔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이고 그 변화 속에 너무도 깊은 자유가 있어 예전에는 그들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회고록의 마지막 장을 덮고 한때 자신의 독성 가족을 피해 도망쳤던 내 모임의 한 여성이 추천한 작은 출판사에 원고를 보낼 때 나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 책이 더 이상 내 이야기만이 아닌 이름이 요구 속에서만 불리고 감사 속에서는 결코 불리지 않는 집에 여전히 갇혀있는 수천 명의 침묵하는 여성들에게 보내는 생명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책이 몇 주 만에 초판이 매진되고 전국 각지의 여성들이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왔다. 어떤 이들은 들킬까 두려움에 떨었고 또 어떤 이들은 알아보는 기쁨으로 벅차 있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사라지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음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다. 어느 노부인이 내 이야기를 큰 소리로 자녀들에게 읽어준 뒤 조용히 그 집을 떠나면서 그녀가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쪽지 하나만 남겼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도 나는 울지 않았다.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수십 년간 들어온 후에 자유를 쟁취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공항을 지나 비행기에 오르며
한때 꿈만 꾸던 나라들을 방문할 때도 후회가 없었다.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은 오직 내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고, 낯선 땅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이들의 끝없는 요구를 따라 맴돌던 세월에서 벗어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가출한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해 왔을 때도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내 이야기가 이미 충분히 전해졌으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멀리서 아이들의 인생이 계속 엉켜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내 떠남을 피해자 이야기로 포장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이제 진실을 아는 이들의 회의만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개입하고 싶지도, 내 부재 속에서 인생이 가르치는 교훈을 완화해주고 싶지도 않았다. 처음으로 내 하루는 오직 나를 위한 선택들로 가득했다. 스페인에서의 도예 수업, 일본에서의 일출 산책,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의 조용한 오후 커피, 그 어느 순간에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거나 그들의 요구가 끼어들지 않았다. 누군가 아이들이 그립지 않냐고 물으면 나는 미소 지으며 그들이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엄마가 그립다고 말했다. 그들이 알던 여자는 결코 보이지도 소중히 여겨지지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가족이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며 존중 없는 사랑은 위로의 말로 포장된 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사랑을 당연한 듯 여기는 이들에게 다시는 내 사랑을 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마무리로 나는 내 이름의 재단을 설립했다. 자녀나 손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처럼 자기 집에서 지워진 여성들, 선택지가 없다고 믿는 여성들, 탈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거가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서류에 서명하며 나는 미소 지었다. 한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았던 돈이 이제는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여성들의 미래를 세우고 있었고, 그 순간 나는 거의 신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깊은 평화를 느꼈다. 내 아이들은 이 평화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이 이해해 주길 바랄 필요도 없었다. 내 인생에서 그들의 장은 어떤 사과나 애원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결말로 끝났다. 결국 나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나를 버렸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편의를 위해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나는 내 유산의 마지막 부분을 재단에 이전할 때도 주저하지 않았다. 언젠가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라고 여겼던 것에 법적으로라도 손을 뻗을 수 있는 끈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였다. 내 유산이 더 이상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나를 안전망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들을 보듬는 대신 여성들을 힘있게 만들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이름이 새겨진 유리문이 달린 작은 사무실을 지나 걸을 때도 자원봉사자들이 학대에서 도망친 여성들을 위해 돌봄 패키지와 법률 워크숍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에서 내 사랑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비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장남이 스트레스로 인한 합병증으로 입원했다는 소식, 딸이 집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막내 아들이 또다시 가석방이 거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나는 그리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착취 위에 세워진 삶의 필연적인 결과였고, 나는 힘겹게 얻은 자유를 다시 구원자의 역할로 돌아감으로써 더럽히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내가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날카로운 명확함으로 깨달았다. 내 아이들의 몰락은 내가 그들에게 내린 벌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문제를 방조하지 않기로 한 어머니의 결정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내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각자의 길에 책임을 지는 별개의 어른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내 하루는 조용한 기쁨으로 가득했다. 이국의 거리를 내려다보는 발코니에서 차를 홀짝이고 내 가치관과 맞는 단체에 소액의 기부를 보내고 젊은 여성들을 멘토링하며
그들이 내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할 때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미 타인의 기대라는 무게에 짓눌려 있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수십 년 전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그런 여자가 되었다. 다른 이들에게 속삭여주는 떠나도 돼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해주는 그런 여자. 이제 내 아이들을 생각할 때 나는 미움도 사랑도 없었다. 다만 내 친절을 약함으로 오해하고 어머니의 인내가 무한하지 않으며 그녀의 희생이 바닥나지 않으며 한 번 당연하게 여겨진 사랑은 눈물이나 위협으로 다시 불러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들에 대한 멀고도 담담한 연민만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나는 깨달았다. 내가 떠난 것은 그들을 상처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였고 나를 구함으로써 내 이름조차 모를 수많은 여성들의 삶에 그러나 분명히 내 영향력을 느낄 그들에게까지 닿는 해방의 물결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내 고통이 시작된 곳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도시의 조용한 거리를 붉게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나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이것이 자유의 마디구나. 그리고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감사의 말 한마디 들리지 않는 집안을 맴도는 어머니도 아니었다. 필요할 때만 존재를 인정받던 가족의 하녀도 아니었다. 나는 경자였다. 온전하고 자유롭고 미안해하지 않는 존재. 그 진실 속에서 나는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장소나 가족이 아닌 내 자신에게 돌아온 것 같은 깊은 평화를 찾았다. 나를 여기까지 이끈 모든 것을 떠올리며 숨을 가다듬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두름도 요구도 사방에서 나를 잡아끄는 목소리도 없이 오직 내 안에서만 울리는 조용한 확신이 있었다. 내 인생이 마침내 내 것이 되었다는 확신. 나는 옛삶의 재에서 새로운 존재를 쌓아 올렸다. 모든 선택이 내 것이고 아침은 의무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시작되며 밤은 지침이 아니라 뼛속까지 잔잔하게 울리는 만족감으로 끝나는 삶. 내 아이들은 이 새로운 경자, 더 이상 비난에 움찔하지 않고 죄책감에 떨지 않고 타인을 기쁘게 하느라 자신을 지우는 모습으로 구부러지지 않는 나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들이 알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의 가족에 대한 관점에는 진짜 내가 아니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 일부만 존재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말할지 선택의 단순한 기적이 주어졌다. 그 작은 자유들 속에 나는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던 거대하고도 조용한 힘을 느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여성에게 자신을 선택하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수십 년을 주고 또 주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유가 가능한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너무 나이 들지도, 너무 늦지도, 너무 망가지지도 않았다. 떠나도 된다. 떠난 채로 있어도 된다.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최고의 복수는 분노도, 쓰라림도, 심지어 정의도 아니다. 최고의 복수는 평화다.